자, 안녕하세요.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그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인데 아주 뭐 명조로 유명하죠. 그거 당연히 뭐 베스트셀러인데요. 이게 이제 진화론, 여기 보면 이제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기적 유전자.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인데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책 제목이 나의 뇌의 나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읽기 전에는 이제 당연히 제가 가졌던 생각은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내 몸의 한 일부분으로서 뇌가 있다, 내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내가 뇌의 주인일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뇌의 주인일까? 아니면 뇌가, 브레인이 나의 주인일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뇌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이기적 유전자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유전자들이 어떠한 내 몸의 어떠한 일부분으로서 구성되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제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우리의 어떠한 뭐 토끼는 토끼, 뭐 쥐면 쥐, 예를 들면 또 우리 같이 사람이면 사람, 이러한 존재들은 사실은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내가 유전자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몸이나 이러한 우리의 존재는 유전자를 잘 후세에 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기적 유전자는 말 그대로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잘 이제 건강한 유전자를 후세에 넘길까,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생각 없이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 selfish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이기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잘 우리가 이 이기적 유전자의 주장이 잘 맞아 떨어지려면 이제 여러 가지 생물의 세계에서의 사례들이 이제 여기에 맞게끔 잘 들어맞아야 이제 이 주장이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어미 새가 있고 아기 새가 있는데, 아기 새가 갑자기 이제 어떤 뭐 뱀이랄까 뭐 어떤 그런 동물들에 의해서 먹힐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을 때 어미 새가 갑자기 몸을 날려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아기 새를 보호했다, 혹은 뭐 어쨌든 새끼를 보호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어떠한 관점과는 들어맞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의 어떠한 논조를 접근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엄마의 숭고한 희생,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엄마라는 개체, 그 다음에 새끼 새라는 개체, 어미 새라는 개체,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어떤 유전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미가 가진 유전자는 그만큼 이제 노화되고 늙어 있지만은 이 새끼가 가진 유전자는 굉장히 건강하고 새로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생명력 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어미새의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기적 유전자의 명령처럼, 그래서 더 건강한 어떠한 유전자를 후세로 보내기 위한 어떠한 유전자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 유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으로서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관성이 있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이기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 들어갔을 때 의외로 사실은 잘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도 어떠한 그 뭐 빵 만드는 사람의 이타적인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기적 욕심들을 서로가 챙길 때, 그때 빵 만드는 사람이 빵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기적 욕심 때문이니까요. 경제활동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어떠한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게내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생물학에서도 어떠한 이런 식의 이제 이기적인 관점에서, 유전자라는 관점에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순조롭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또 그 인상적인 부분, 발췌한 부분을 몇 개를 보자면요. 한번 이 부분을 보면은, 더 잘 알려진 예로 암사마귀는 동족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습성이 있다. 사마귀는 몸집이 큰 육식성 곤충으로 보통 파리와 같은 작은 곤충을 먹지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공격한다. 짝짓기를 할 때 순놈은 조심스럽게 암놈에게 접근하여 암놈 위에 올라타고 교미를 한다. 암놈은 기회가 되면 순놈을 잡아먹는다. 순놈이 접근할 때나 자신의 몸에 올라탄 직후 혹은 떨어진 후에 머리부터 잘라먹는다. 암놈 입장에서는 교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놈을 잡아먹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리가 없다는 것이 순놈의 남은 몸통 부분에 성적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나가도 순놈의 성적 행위는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실제로 곤충의 머리에는 억제 중추가 있기 때문에 암놈은 순놈의 머리를 먹는 것으로 순놈의 성행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즉 머리가 있으면 오히려 덜 활성화되고, 머리를 잘라냈을 때 그 성적 행위가 더 오랫동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암놈에게는 추가적인 이득이 되는 셈이다. 물론 주된 이득은 암컷이 좋은 먹이를 얻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순놈의 머리를 잘라 먹음으로써 먹이도 얻고 성적 행위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관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제목에 이타적인 행동의 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의 이타적 행동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뚜렷한 것이 새끼에 대한 어미의 행동이다. 그들은 둥지에서나 체내에서 알을 품고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새끼에게 먹이를 주며 목숨을 걸고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지킨다. 일례로 지상의 둥지를 트는 대부분의 새는 여우와 같은 포식자가 접근할 때 이른바 혼란 과시, distraction display 행동을 한다. 어미새는 한쪽 날개가 꺾인 양 몸짓을 하며 여우를 둥지로부터 먼 곳까지 유인한다. 포식자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먹이를 따라 새끼가 있는 둥지에서 멀어진다. 마침내 어미새는 이 몸짓을 멈추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여우의 습격을 피한다. 이 어미새는 자기 새끼의 생명은 구했으나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태에 노출시킨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논지를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례들을 아무리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훌륭한 일반론의 정당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은 단지 개체 수준의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로 들었을 뿐이다. 이 책에서 나는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기본 법칙으로 개체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모두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타주의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설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학교에서도 이를 널리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굉장히 어미새의 어떠한 이타적 행동을 우리가 이제 새끼를 향한 숭고한 사랑으로도 물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더 건강한 유전자를 전파하고자 하는 어떠한 유전자의 명령, 유전자의 전략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부분이요. 물론 뭐 이 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끼의 거짓말. 자하비가 이제 동물 이름 같은데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자하비 그 자체로 읽었는데 사실 이제 자하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일단 자하비를 찾아보겠습니다.
음? 축구 선수 뜨네요. 축구 선 뭐야 이거? 축구 축구 선수 뜨는데요. 자, 자합이 직접 찾아보시고요. 자, 일단은 유튜브에서는 축구 선수 뜨네요. 이게 자합이 동물 이렇게 쳐볼까요? 자합이 동물. 아, 이스라엘 생태 동물학자 도트 자변의 핸디케이터 자비 박사가 뭐야? 자합이 아, 자 동물이 아니죠. 자합이는 이제 그 생물학자 동물 생태학자 이름이구나.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음.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새끼의 거짓말. 자아비 사람 이름입니다. 자, 자아비는 새끼가 지독한 공갈 협박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끼는 포식자를 집으로 불러들일 정도로 시끄럽게 온다. 마치 그 새끼는 욕이 아닙니다. 그 이제 어떠한 동물들의 새끼, 그 새끼는 여우야 여우야 나를 잡아 먹으러 오렴 하며 우는 것 같다. 새끼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끼는 공정한 분배량 이상의 먹이를 얻는 대신에 그 자신도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위험천만한 전술의 원리는 몸값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탄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납치범의 전술과 같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전술이 진화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 전술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갈 협박하는 아이가 이 전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다른 이익을 얻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식자가 진짜 온다면 그 아이는 너무 많은 것을 잃는 셈이 된다. 자비는 새끼가 하나뿐일 때 포식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고찰했는데 이때 이 전술의 불리함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어미가 새끼에게 아무리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해도 어미는 새끼의 유전자를 절반밖에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새끼는 자기 생명을 어미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할 것이다. 더구나 공갈 협박을 한 새끼에게 형제가 있고 그들이 모두 같은 둥지에 있다고 해도 그의 전술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공갈 협박을 한 새끼는 자기 자신에게 100%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술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는 형제에게도 50%의 유전적인 미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단 포식자가 둥지의 새끼 중 가장 큰 것만 먹어버리는 습성을 가졌다면 자아비의 이론도 현실에서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작은 새끼가 큰 위험에 처할 걱정은 없으므로 그는 포식자를 불러들이겠다고 겁을 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자폭한다고 겁주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형제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는 방법과 유사하다. 그죠?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내 형제를 죽여버릴 거야. 포식자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서 먹이를 더 많이 얻는 그러한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 개체에 자기 유전자를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공갈 협박 전술은 뻐꾸기 새끼에게 더 도움이 될지 모른다. 잘 알려져 있듯이 뻐꾸기의 암컷은 다른 새 둥지에 한 개씩 산란하고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양부모에게 자기의 새끼를 키우게 한다. 그렇죠. 뻐꾸기는 그 다른 새 둥지에다 알을 낳죠. 이 때문에 뻐꾸기 새끼는 수양 형제들에게는 유전적 미천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뻐꾸기가 크게 울어서 포식자가 올지도 모를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에게 먹이를 그 부모로부터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크게 울어대는 이러한 전략이 훨씬 더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뻐꾸기의 새끼가 포식자를 유인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면 그는 생명을 잃는 큰 희생을 치를 수 있으나 양부모는 더욱 큰 희생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자칫하면 어미는 자신의 새끼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뻐꾸기 새끼에게 특별히 많은 먹이를 주는 편이 양모에게 더 나을 것이며 뻐꾸기 새끼에게는 큰 소리를 질러 얻는 이익이 포식자의 습격 위험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여기서 주관적 비유에 너무 빠져들지 않기 위해 유전자 용어로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뻐꾸기의 새끼가 포식자야 포식자야 이리 와서 나와 나의 수양 형제를 잡아먹으렴
이라고 큰 소리를 질러 양모에게 공갈 협박한다는 가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유전자의 용어로 그 의미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이제 쭉 내용이 이어지죠.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뻐꾸기 이야기는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더 많이 이어집니다. 이제 요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요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더 정확히 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알고자 한다면은 이제 책을 읽어 보셔야 되겠죠, 직접. 한 가지 부분만 더 흥미로운 부분, 발췌한 부분 하나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롭긴 한데요. 일단은 요 앞에 거 가젤 아시죠? 가젤의 높이뛰기인데 역시 자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비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그의 수평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높이뛰기 위장이 다른 영양에 대한 신호와는 전혀 무관한 실제로 포식자를 향한 신호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영양들이 이제 그 포식자가 나타나면 서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떠한 영양이 마치 나 잡아봐라라는 식으로 높이 뛴다라는 거죠. 포식자 눈에 잘 띄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이기적 유전자로 접근하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 이타적으로 해석될 수 있죠. 다른 동료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높이 뛰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다른 영양이 그 신호를 보고 행동이 달라질지라도 부수적일 뿐 그것은 1차적으로 포식자에 대한 신호로서 선택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자, 나는 이처럼 높이 뛴다.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나를 잡는 것이 내게는 무리다. 나만큼 높이 뛸 수 없는 다른 영양을 쫓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러한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높이 뛰는 것은 나를 쫓아서 다른 개체들이 도망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증명해 보임으로써 포식자가 나보다 높이 못 뛰는 더 허약한 개체를 쫓아가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중간에서 시작되는 감은 있지만 한번 쭉 들어보다 보면은 어떠한 부분의 포인트, 흥미로운 부분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흥미로우시면은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자체를 이제 다 완독을 하셔야 이제 깊이 있는 정확한 설명들을 그 지식을 접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중간 부분 발췌라서 중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이다. 기생자는 만일 대역을 쓸 수만 있다면 이 같은 살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윌슨의 곤충의 사회 중에서 아마 책 제목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내 마음에 드는 출연자는 개미의 일종인 그 다음에 학문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영어인가요? 학문명이라서요. 모노모리엄 센트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모노모리엄 하는 개미인가봐요. 개미의 일종이 이거 모노모리엄 센트스키이다. 이런 정도로 제가 발음하겠습니다. 이 종은 긴 진화의 과정에서 일개미라는 계급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숙주의 일개미가 기생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심지어 가장 끔찍한 일까지도 한다. 침입한 기생자 여왕의 요청에 따라 일개미들은 자기 자신의 어미를 살해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여왕 개미가 들어왔는데 그 여왕 개미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이 일개미들이 자신의 어미를 살해한다라고 해요. 왕미 찬탈자는 자기의 턱을 쓸 필요가 없다.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다. 굉장히 흥미롭죠.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여왕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다. 아마도 여왕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미의 신경계는 보통 화학물질에 매우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왕의 무기가 정말로 화학물질이라면 그것은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떠한 마약만큼이나 교활한 것이다.
그것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일개미의 뇌를 뒤덮고 근육의 고삐를 잡아당겨 정해진 의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그 자신의 어미를 적대시하게 한다. 개미에게 어미 살해는 유전적 관기의 행위이며 일개미를 그렇게 하도록 유인하는 마약은 그야말로 무서운 것이다. 확장된 표현형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행동이 어떻게 해서 그 유전자에게 이익을 주는가 묻지 말고 그 행동이 이익을 주는 것은 누구의 유전자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개미가 기생자, 단순히 다른 개미뿐만 아니라 놀랄만치 다양한 기생 전문가들에게 착취되고 있다고 해도 별로 뜻밖의 일은 아니다. 일개미들은 넓은 활동 지역에서 먹이를 싹쓸이해 중앙 저장소로 옮기는데 그 저장소는 공짜로 먹으려고 노리는 자에게 표적이 되기 쉽다. 개미는 또한 훌륭한 경호원이다. 왜냐하면 잘 무장되어 있고 수도 많기 때문이다. 제10장에서 말한 진딧물은 이 책의 10장이겠죠. 꿀을 지불하여 전문 경호원을 고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몇 종의 나비는 개미 집 속에서 애벌레 시기를 지낸다. 그중 일부는 무분별한 약탈자다. 다른 종들은 보호의 대가로 개미에게 무엇인가를 준다. 종종 이들 나비의 애벌레는 보호자를 조종하기 위한 장치로 말 그대로 뒤덮여 있다. 이것도 역시 학문명에 나오는데요. 디스베이레니아 정도로 발음하겠습니다. 라는 나비 애벌레는 개미를 호출하는 발음기관이 머리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꽁지 끝에는 망원경처럼 생긴 한 쌍의 분출구가 있어 개미를 유혹하는 데 쓰이는 단물을 낸다. 어깨에는 또 다른 한 쌍의 분사구가 있는데 이것은 꽁지의 분출구와는 전혀 다른 미묘한 마법을 건다. 그 분비물은 먹이가 아닌 휘발성 묘약 같은데 개미의 행동에 극적인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을 받은 개미는 확실히 태도가 급변한다. 턱을 크게 벌리고 공격적이 되어 움직이는 물체는 무엇이든 덤벼들어 물고 찌른다. 중요한 것은 약물을 투여하는 나비 애벌레만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라는 점이다. 또한 마약을 뿌리는 애벌레의 영향하에 있는 개미는 결국 속박당한다. 이렇게 되면 개미는 수일 동안 애벌레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애벌레는 진딧물과 마찬가지로 개미를 경호원으로 고용하는데 이놈들은 진딧물보다 한 발 앞선다. 진딧물은 포식자에 대한 개미의 정상적인 공격성에 의존하는 반면 애벌레는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마약을 투여하고 중독시켜 속박한다. 자, 그러니까 애벌레가 어떠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작용을 통해서 자기와 상관도 없는 개미들을 자기의 보디가드로 활용시킨다라는 거죠. 그거를 환각시켜서 마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경호원처럼 쓴다라는 얘긴데요. 역시 이 이기성 유전자를 읽어보면 동물 행위나 곤충 행위 속에서 굉장히 독특하고도 방금 읽어드렸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교적 동물보다 곤충이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훨씬 더 경이롭고 전략이 훨씬 더 악랄하다면 악랄하고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일 수 있죠. 오히려 근데 이게 더 잘 통할 수 있겠죠. 곤충은 아무래도 이런 포유류보다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측면이 있으니까 화학적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조절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기적 유전자는 다양한 어떠한 자기 개체의 유전자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이러한 나라는 존재 자체도 유전자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잘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도구로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형태를 구성시켰다라는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항의 편지도 되게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우울해진다라든가 이런 식의 항의 편지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나 어떤 자신의 종교적 신념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접근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해석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어떠한 뭐 종교적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신념을 대단히 흔든다. 물론 그 사례 그러한 항의 편지를 받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저기 이 뭐랄까요 어떤 그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 뭐 크게 흔들림을 받을 필요는 없이 이러한 그 이 작가의 그 독특한 관점에 대한 접근, 제가 생물 전공이 아니라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최소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로 보아서는 이게 어떤 독특한 접근이라기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한 지식을 한번 생물학적 지식을 한번 넓혀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러한 생물 분야이지만 우리의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을 때 내 삶도 한층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정 종교적 신념이 흔들릴 것 같아서 이런 책을 읽지 않아야지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과 종교적 신념, 종교도 만약에 진리이고 이 책의 과학성도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진리는 분명히 잘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식의 확장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이기정 유전자 누구라도 어떤 생물학적인 재미난 이야기들을 읽고 싶으시다면은 권해드릴 만한 그런 책입니다. 감사합니다.